안녕하세요. 가브리엘라 제이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프롤로그 추천 도서를 검색하다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책의 제목에 묘하게 끌렸어요.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타적인 관계가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다정한 것은 어떻게 역자 생존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도서관에서 제출을 하려고 책을 처음 봤는데 두께가 꽤나 두꺼워서 조금 놀랐어요. 제목만 보고 가볍게 읽는 에세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책은 논문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려운 책이라 읽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읽다 보니 또 금방 읽게 되었어요. 뒷부분의 100페이지 정도가 참고 문헌이라 실제 페이지는 300페이지 정도예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에서 적자의 의미는 원래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쓸 때 적자 생존의 의미를 자연 선택, 환경에 더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는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고, 이 당시는 강하고 냉혹한 자들은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집단에 팽배했어요. 150년 동안 사회운동, 구조조정, 자유시장을 겪으면서 언제부턴가 적자는 힘이 센 강자를 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중이 생각하는 적자 생존은 최악의 생존 전략이에요. 공격성이 높을수록 싸워서 다치거나 죽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친화력과 무리생활. 우리들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종인 네안데르탈인보다 신체적으로 약자에 속했지만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고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친화력이 높아 서로 소통이 가능했고 협력하여 큰 규모의 무리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무리생활을 하는 다른 종과의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처럼 친화력은 무리의 생존에 있어 유리하지만 외부인에게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사람은 관용적인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종이에요. 마음 이론.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해요. 마음이론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인데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척 신용하고 아닌 척 꾸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이론을 사용하기에 정교한 방식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눈짓, 손짓, 몸짓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하니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느끼지만 실제적인 감정은 타인에 대한 나의 추측과 추론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가축화. 개는 언제부터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됐을까요?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는 소, 양, 돼지 등은 모두 온순하여 가축화가 쉽지만 늑대였던 개는 맹수라 가축화가 매우 어려워요. 학자들은 고대 사람들이 늑대를 가축화할 수 있었던 이유로 늑대 스스로 가축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빙하 시대에 접어들며 일부 친화력 좋은 늑대들이 생존을 위해 사람의 주변을 맴돌다가 지금의 개들처럼 사람의 제스처를 이해하고 반응하면서 먹이를 얻어먹고 사냥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해요. 가축화된 개는 명맥을 쉽게 잇고 있는데 반해 늑대는 끊임없이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가축화된 개가 늑대보다 종족 번식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늑대와 개는
유전 형질은 같지만 외형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가축화된 동물은 환경에 맞게 외형이 변하는 특징을 보여요. 작아진 이와 짧아진 주둥이, 펄럭이는 귀와 동그랗게 말린 꼬리, 그리고 탈색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특징 중 일부는 가축화된 다른 동물에서도 발견되곤 해요. 보노보와 침팬치. 보노보와 침팬치는 현존하는 영장류 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두 친척이에요. 보노보와 침팬치의 무리 생활은 차이를 보이는데 침팬치는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 보노보는 서열과 상관없이 경쟁하지 않고 먹이를 나눠 먹으며 친화적으로 지내요. 종족 번식에 있어서도 침팬치 수컷은 암컷을 차지하려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데 보노보는 온순하고 우호적인 수컷이 짝짓기에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보노보 암컷은 암컷끼리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수컷이 암컷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약한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공격성이 낮은 수컷을 선호하고 결국 암컷과 친하게 지내는 보노보가 복종시키는 침팬지보다 많은 후손을 남겨요. 세로토닌. 가축화 실험에서 친화력이 상승할 때 가장 초기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로토닌 농도예요. 가축화된 모든 동물에게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고 이것은 공격성을 낮추고 친화력을 증진시키는 생리적 기제가 있음을 의미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기분, 수면, 식욕, 기억 등을 담당하며 항우울제로 쓰여요.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잠재의식 속에는 얼굴이 남성적인 남자에 대해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으며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 사람으로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남성들도 잠재의식 속에 얼굴이 얼마나 남성적인가로 가진 힘을 가늠한다고 해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될수록 눈썹알이 두드러지고 얼굴이 길어져요. 옥시토신. 우리가 집단 내 타인을 만날 경우 옥시토신이 그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게 도와줘요. 눈맞춤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감정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것보다 눈맞춤 시간을 길게 끄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아요. 외부자 공간 감소. 한 실험에서 다른 소대원이 속임수 쓰는 것을 보았을 때는 상대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같은 소대원이 속임수 쓰는 것을 보았을 때는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집단 정체성으로 용인 혹은 처벌이라는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외부자의 공포와 고통에 대해 공감이 감소하는 양상은 모든 민족 집단에 일관되게 발생했어요. 편견. 어린이는 부모와 집안 사람들의 편견에 노출되어 성장하는데 가족 집단에 대한 동질성이 강화되면서 다른 집단에 대한 반감이 발달해요. 편견은 어려서부터 시작되고 완고하게 지속돼요. 편견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돼요. 비인간화. 백인 대표 그룹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흑인이 백인에 비해 얼마나 진화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모든 백인 인구 그룹에 흑인을 유인원화하는 경향이 존재했고 이 경향은 새로운 형태의 은근한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 흑인들이 인간성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보였어요. 또 백인 대학생들에게 흑인 어린이 사진을 보여주고 나이를 묻자 제 나이보다 5살 정도 많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는 흑인 어린이가 법정에서 성인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에 반해 백인 어린이의 경우는
실제 나이보다 더 많게 보지 않았어요. 보복적 비인간화. 우리는 누군가가 위협으로 여겨질 때 신경망에서 그들을 제거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연결감, 공감, 연민은 일어나지 않고 잔인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지만 비인간화 경향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어요. 비인간화 경향은 편견적인 집단에 그치지 않고 상대 집단에서 보복적으로 비인간화하면서 여러 집단 내에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우생학. 우생학은 사람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는데 고대 로마에서는 개항어를 출산하며 즉시 살해하도록 명령했어요. 이누이트족은 신체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죽이는 관습이 있었어요. 또 독일의 우생학 운동은 뇌전증, 조현병, 치매 환자 혹은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들을 나쁜 유전자로 분류하여 미래 세대의 보존을 위해 희생시켰어요. 미국에서도 약 6만 명의 사람에게 우생학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했고 미국의 여파로 전 세계 40여 개국의 우생학회가 창설되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일본 등 다수 국가의 불임법이 제정됐어요. 하지만 우생학은 상식적 윤리에 위배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방식이에요. 교류, 피부색이나 성장 배경 혹은 종교를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혐오는 학습으로 습득된 것이고 학습을 통해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다면 반대로 타인을 사랑하도록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방적인 교육은 역효과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다양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교내에 다른 인종을 룸메이트로 둔 학생들이 인종 간 교류를 더 편하게 느꼈고 다인종 커플에 관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로 다른 집단 사람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사회적 유대감이 더 많이 형성되며 타인이 지닌 생각에 대한 감수성도 전반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어요. 이데올로기, 문화,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은 우리 모두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평화 시위. 평화로운 시위와 폭력적인 시위 중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클까요? 연구에 따르면 평화로운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해요. 폭력 시위는 위협감을 가중시켜 보복성 비인간화의 순환 고리를 만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결과를 보였어요. 하지만 평화 시위로 성공했을 때는 민주적 체제가 수립되어 다시 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더 높았어요. 평화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이 폭력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평균 14만 명이 더 많았고 여성, 어린이, 노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전개되는 평화 시위가 성공률이 더 높아요. 험담.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제 기능을 위해선 몇 가지 제약이 동반돼요. 그것은 공중매체에서 욕설을 사용하거나 누군가를 욕하고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집단을 혐오하거나 비인간화하는 말은 발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험담을 엿듣기만 해도 그의 동조에 그 집단을 비인간화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양면성.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늑대와 개는 같은 종이에요. 토머스 홉스는 시민론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며 동시에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한 시민은 다른 시민에게 신이지만 한 도시는 다른 도시에게 늑대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애착과 공감의 본성이 있지만 동시에 같은 집단 외에는 죄다 열등하고 사악한 늑대의 무리라고 여기는 본성도 있어요. 에필로그 처음에 이 책이 유전학과 관련된 책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 사회 문제, 인종차별, 윤리 등을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나 흑인의 비인간화와 인종차별에 마음이 아팠고 피부색이 다름에서 오는 이질감과 경계심이 본능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처럼 편견을 깨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인종차별의 당사자가 느꼈을 고립과 위협들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실감하게 되었어요. 또 책의 제목처럼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다정함을 선택했고 사회적 동물이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어려운 책이지만 재미있게 읽었어요. 지금까지 가브리엘라 제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도서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